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주말 오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후 회복 그리고 엑소점과 재생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고 또 SNE 바이오 대표를 맡고 있는 방호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뇌졸중 후에 많은 분들이 장애를 안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을 때 환자분이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리고 사실상 성인에서 장애, 마비라든가 언어장애, 인지장애 같은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장애가 있는데 우리 환자가 회복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완전하게 원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의 돌아가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가 100 명이라면 한 40명 정도 40% 정도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 나머지 40%는 독립적으로 지팡이를 짚는다든가 좀 팔에 장애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거나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나머지 40%가 있고요. 중증 장애로 가족분들이 계속 케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나머지 한 20%가 됩니다. 따라서 한 80%의 환자에서는 의미 있는 회복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한 20% 정도는 장애가 남는 경우가 심하게 장애가 남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는 경우도 많다.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한 20-30% 환자들은 10년 동안 아주 불량한 예우를 보여서 환자분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장애를 최소화하고 이 장애에서 얼마나 회복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면 우리 남편은 또는 어머니는 언제 회복이 될지 하고 중환자실이라든가 집중 치료실 앞에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급성기 첫 증상 발생하고 7 일까지는 부종이라든가 또 재관료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 주일 이내 증상 발생한 일 주일 이내는 예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 주일은 지나야지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될지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 일 주일 동안에는 뇌가 막 부풀어 오른다든가 또 혈전이 또 날아가서 재발한다든가 또 삼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같이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일 주일 이내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쪼끔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요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위험한 뇌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한 5일 정도 지나면 어 감소되고 재발이 처음에 72 시간 시간 내에 그러니까 3일 정도 동안에가 재발이 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또 폐렴 발생도 심한 사람들한테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 환자분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이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회복의 황금 시기는 첫 일 주일에서 3 개월까지입니다. 이때가 인제 신경 회로가 폭발적으로 회복이 되고 증가가 되고 또 재활 치료의 효과가 최대한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복의 한 70-80%의 시기가 회복이 바로 이 3 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또 당사자가 이런 뇌졸중을 앓았다면 첫 3 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의료진들도 이 시기 동안에는 조기에
또 적극적인 재활 치료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를 개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는 이 시기가 지났는데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이거를 초기 만성기라고 표현하고요. 이때는 회복 속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감소는 되지만 아직까지도 신경 회로가 생성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느리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6 개월까지는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장애가 있을 분들한테는 3 개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라 말씀드리지만, 요 3 개월이 넘어서 6 개월까지는 쪼끔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 또 가족 구성이 어떤지를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 상태가 굉장히 경미하고 많이 회복이 돼서 집안에서 재택으로 또는 왕진하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될 정도고 사회에 복귀할 것 같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입원하는 거를 피하고 그러면 "퇴원하셔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시죠."라고 권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입원하는 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고, 반면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어 또는 가족들 구성원이 다 일하러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만성기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들의 상황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6 개월이 지났는데, 이럴 때 인제 만성기라고 볼 수가 있죠. 만성기 때는 어떨까요? 자연적인 회복은 매우 눈에 안 띕니다. 따라서 먼 친척들이 가끔 보면서 '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겠지만 환자 자신이나 또는 매일 보는 가족들은 회복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서히, 느리지만 서서히 회복은 되고 있고, 또 이때는 또 진정한 회복보다는 조금 보상작용이 좀 많이 관여되고 있다고 보이고,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인제 물어봅니다. "저 일해도 되나요? 직장에 취직을 다시 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궁극 적극적으로 "일하시라. 복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물리치료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상생활들도 물리치료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항상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선생님, 저는 예전에는 30분 동안 통화하고 말하고 서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5 분도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거를 뇌졸중 후 피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뇌졸중 후에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인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피곤해서 쪼끔 쉬어야 되고, 또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인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발이라든가 악화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때는 쪼끔 쉬어 가면서 바로 회복이 되면 한 30 분이라도 쉰 다음에 다시 또 계속하면서 적응해 나가다 보면 이 뇌졸중 후 피로는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들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또 보호자들은 어떻게 이 장애가 회복될지를 예측할까요? 일단 저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면 당연히, 또 초기에 빨리 회복되면 당연히 회복이 잘 되겠죠. 두 번째는 아마 입원하시게 되면 영상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MRI나 CT를 보면 뇌 출혈이나 뇌 경색이, 죽은 부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면 사이즈가 2 센티가 안 되게 작은 뇌경색이다라고 하면 '아 2 센티가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잘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사이즈가 크고 크기가 크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나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환자분이 젊은 사람, 또 활동적이었던 사람, 또 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회복이 잘 됩니다. 따라서 반면에 나이가 먹고 활동도 잘 안 하고 있었고 예방약도 제대로 안 먹었던 분들은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힌 거 뚫어 가지고 치료가 된 경우, 다시 말해서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지 80 세가 넘고 이런 경우인지 초기에 잘 치료가 됐는지 이번에가 처음이고 예전에 뇌졸중 앓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또 손상이 경미한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또 우리 가족이 회복이 잘 될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인제 뇌졸중 치료를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환자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최근에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 회복이 참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심한 장애를 남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장애 정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네 가지 요인을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예방, 환자분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나 또 항응고제, 또 고지혈증 약을 잘 복용하는 사람들 심한 뇌경색이 덜 옵니다. 반면에 저희도 보고를 한 적이 있지만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하는 사람들, "아무 약도 필요 없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한 뇌졸중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미처 숨어 있는 부정맥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혈당이 좀 높았던 거를 방치하고 있었다거나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괜찮다고 오인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큰 뇌졸중이 옵니다. 또 재발한 사람들 정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뇌졸중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4, 8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한 번 손상된 게 여러 군데 생기면 인제 회복되는 게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빨리 오시고, 또 요즘에는 막힌 혈전들을 제거하고 녹이는 약물과 시술이 정말 발달해서 뇌졸중의 뇌 손상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빨리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회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재활 치료를 안 받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발병 초기부터 조기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히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늘게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요즘에 몸 관리를 평상시에 잘합니다. 빼빼 마르고 근육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뇌졸중 후에 근육이 분해돼서 근 감소가 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빼짝 마르고 너무 영양 섭취가 안 좋았던 분들 회복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약간 좀 근육도 잘 유지하고 음식이나 운동을 꾸준히 관리한 분들 회복이 잘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요즘에 이런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잘하셔서 제가 처음에 보던 분들하고 달리 정말 회복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걸 어떻게 예측하는 게 방법이 있을까, 인제 여러 가지 궁금하죠. 물론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자세하게 예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보는 거는 뇌 중에서도 손 기능이 뇌에서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장애가 남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손이 장애가 남습니다. 걷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손을 그냥 기능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손의 기능이 좋아지면 곧 다 대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게 해 보고 이게 잘 되는지, 또 주먹을 줬다 폈다 엄지를 척 해 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시면 '이 환자분은 곧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를 환자 스스로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식구들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언어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언어가 이해가 빠른 시간 내에 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요런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요렇게 테스트를 해 보면 쉽게 지금 시점에서 좀 회복이 기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인제 초기에 쉽게 보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고 회복을 촉진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약이 아니고요. 시간은 우리가 잘못한다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뇌에서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뇌졸중 생겼으면 빨리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빨리 대처하고 뭐 내과적인 합병증도 없이 잘 넘어가도록 병원에서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는 뇌에서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신경들이 회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팅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런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라든가 자극이라든가 약물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겠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어 그 환자분의 감정적인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정말 많습니다. 뇌졸중 후에 우울증, 무기력증이 많아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환자분들은 그걸 피하고 사회에서부터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마을이 내가 어두나더라도 친구들 만나서 더 교류를 하고 또 가까운 데 배우러 다니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 초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뚫으려고 노력하고 뇌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비된 부위를 활용함으로써 재활함으로써 신경 회로가 재구성하도록 노력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뇌졸중을 일으킨 다음에 이 뇌졸중이 된 쥐를 이렇게 가다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랑 이렇게 아주 에버랜드처럼 아주 다양한 놀이기구를 세팅해 놓은 데다가 집어넣는 거랑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데 가만히 격리돼서 맨날 누워 있고 이런 경우들은 회복이 거의 안 되는 데 반해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에 자꾸 자극이 되도록 또 사회적 교류를 하도록 이런 세팅에서는 회복이 정말 놀랍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노력을 계속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뇌졸중 회복을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재활 치료 입원하게 되면 물리치료실 가서 재활 치료하고 언어 치료실 가서 언어 치료하고 이런 재활 치료가 현재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열심히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 신경회로 말고 사용 안 하면 다 도태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재활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인제 입원하게 되면 너무 환자가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로봇 재활을 통해서 어 반복적으로 또 안전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트 바지같이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죠. 한 2 킬로 정도 되는 이런 바지에다가 약간의 쪼끔만 힘을 주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적인 동력을 주게 된다면 환자가 이런 걸 착용함으로써 일상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쉽게 일어나고 쉽게 쪼끔만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도 훨씬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것들은 장애가 있어서 정말 지팡이 하나 밖에 지금은 디바이스가 없지만 요런 것들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어 액셉터블 하다면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수면, 영양, 사회적 교류, 스트레스, 우울증 관리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인제 병원에서 보면 경두계 뭐 자석이라든가 전기를 자극 준다든가 미주신경 자극 같은 거를 줘서 신경을 외부에서 자극 줘서 좀 더 회복을 촉진하는 이러한 치료들도 있습니다. 또 먹는 약이라든가 주사 같은 것들 없을까? 이런 약물, 뇌 회복을 촉진을 하는 요즘에 여러 가지 시판되는 약물들도 있고, 또 오늘 이따 말씀드릴 줄기세포나 엑소점 치료제들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또 그것들이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개발 수준에 돼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승인받은 치료법은 물리치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중에서도 강제 유도하는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인제 어 뇌경색이 이쪽에 왼쪽에 와 있어서 오른쪽에 마비가 돼 있죠. 환자가 지금 팔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상적인 팔을 묶어 놨죠.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팔의 운동을 제한하고 마비된 쪽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답답하죠. 나는 환자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정상인 팔 갖고 다 대처하다 보면 환자분은 마비된 팔을 안 씁니다. 안 쓰면 더 장애가 되고 회복은 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못 쓰게 이렇게 막고 말립니다. 하다 보면 환자분 이빨이 자연스럽게 더 돌아오고 심지어 나중에 단추까지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뭐 하고 싶으니까 마비된 팔 말고 반대를 쓰려고 하지만 정상적인 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승인받은 치료법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신경 자극을 통해서 재활 치료하면서 요렇게 칩을 이식해서 요걸 자극을 주면서 운동할 때마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제 팔의 기능이 자극을 통해서 신경 회로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자극을 줘서 이런 것들 신경 회로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FDA에서 승인받은 두 가지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는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판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력, 집중력 강화, 뭐 뇌세포 보호, 인지기능 회복, 노화 예방 등으로 여러 가지 광고가 되고 있는 시판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뇌졸중, 뇌손상 회복의 효과는 확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종합 비타민은 회복에는 도움은 안 되지만 뇌혈관이나 뇌나 건강에 필수적이니까 드시는 걸 권고하고 있고, 오메가3 같은 거는 뭐 중성 지방이 특히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성 물질은 지금 식약처에서도 권고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재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재활 치료는 안 쓰는 팔을 쓰게 하고 이렇게 회복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반복 운동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디바이스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은 자꾸 자극을 줘서 신경 회로가 살아나고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생물학적 회복을 촉진하는, 자극 주는 거 말고 촉진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럼 뇌졸중 후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렵지만 쉽게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인제 눈이 여기 있고요. 인제 뇌 안을 들여다보면은 코가 여기 이렇게 있고, 뇌 안을 이렇게 상상적으로 들여다보면 뇌실이라고 물주머니가 있고, 거기 밑에 신경줄기세포가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있냐면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막 증식이 돼서 신경회로를 만들라고 존재하는 놈들입니다. 이런 신경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이렇게 어 라이닝 돼서 있다가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되면 얘네들이 막 증식이 됩니다. 증식이 되고 이동이 돼서 신경세포로 가고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회복이 되는 게 바로 뇌졸중 후에 우리 몸 안에 선물을 받고 있는 선물인 신경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아쉽죠 근데.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 신경줄기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심한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나.'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뇌졸중이 호발하는 잘생기는 고령에서는 이런 신경 재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연구들이 뇌 환자를 부검해 보니까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신경 재생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젊은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이런 신경줄기 세포를 대처하거나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알게 됐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신경이 끊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신경회로가 반대쪽에서도 막 자라 들어와서 막 억지로 일을 하고 다른 뇌들도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신경회로가 연결되고 다시 기능을 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경회로를 많이 살리고 다시 재건되도록 하는 치료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회로를 살리는 치료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줄기세포인데요. 뇌졸중에서 줄기세포 임상 시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줄기세포라는 거는 스스로 이제 우리가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알게 된 유명한 그런 것들이 바로 줄기세포인데, 여러 세포로 변화되고 또 손상된 거를 대처하는 것들이 바로 줄기세포인데요. 잘 알려진 게 인제 우리 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성인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인제 골수나 이제 탯줄, 인제 애가 태어나고 나서 버려진 탯줄에서 또는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뇌나 이런 신경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약할 때 기능을 잘 못하면 활성화시켜서 조직을 재건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이렇게 계속 뿜어냅니다. 엑소점을 이렇게 뿜어내서 줄기세포가 가만히 보면 저거 자체보다도 이렇게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이렇게 작은 소포 엑소점이 결국에 줄기세포의 효능을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줄기세포는 임상 시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성체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바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자신의 혈액으로 안전하게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하는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어 한 바가 있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여러 가지 보고마다 또 환자마다 그 효과가, 줄기세포 치료제 효과가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효과가 미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시험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들이 심했던 환자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줄기세포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그런 사례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동일한 줄기세포를 받았더라도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피 속에서 엑소점을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엑소점 내에는 우리가 24 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바로 그 마이크로 RNA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마이크로 RNA가 신경 재생, 신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알게 돼서 엑소점 치료제로 엑소점을 바로 이 마이크로 RNA를 많이 함유시켜서 치료제로 쓰자 하는 치료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성 뇌경색 환자를 위한 엑소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엑소점을 분비한 거를 모아서 정맥에다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액을 따라서 뇌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이렇게 신경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신경 트랙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 실험해 보면 이렇게 정맥에다 줬는데 뇌에 뇌경색 부위에 엑소점이 이렇게 많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줄기세포가 이렇게 활성이 덜 됐다가 이렇게 엑소점이 뇌에 가게 되면 줄기세포가 막 증식이 되고 트랙이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 회로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어 쥐나 이런 거 말고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영장류 원숭이에서 한번 임상 시험하고 동일하게 엑소점 치료제를 한번 주사해 보자. 그래서 원숭이는 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손의 마비가 회복되는 걸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보면 원숭이가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음식을 못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손으로 안 되니까 반대쪽 손으로 자꾸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엑소줌 치료제를 임상 시험하고 동일하게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이 원숭이의 손마비가 완전히 다 돌아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 먹고 손의 기능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 동물에서 또 원숭이에서까지도 효과를 확인해서 지금 저희 한국과 또 미국에서 또 다른 회사에서도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올해 내에 인제 이런 엑소점 치료제가 안정성과 초기 위험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를 드렸는데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우리가 보상이 있습니다. 회복은 정말 손상된 부위가 재활성되고 재생되는 거라면, 보상은 반대쪽 뇌 다른 근육으로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보상 작용이 아니라 정말 마비된 것들이 재생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1년 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초기에 3 개월, 6 개월 이럴 때 열심히 이런 것들을 회로를 살리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스스로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또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신경 자극법, 또 엑소줌 치료제까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된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또 적절하게 인제 더 개발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계속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환자한테 돌아와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가족이, 우리 환자가, 나 스스로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목표치, 회복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시점인지, 또 나의 장애를 볼 때, 시기를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남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사회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될까? 입원 기간에 입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간 고민을 좀 하면서 결정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왜 회복 얘기하는데 왜 재발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재발이 된 뇌졸중은요, 회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재발을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내가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긴 건지, 심방세동 때문에 생긴 건지, 소동맥 폐쇄 때문에 생긴 건지,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재발 방지 치료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료진한테 상담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케어기버에 대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환자만 보지 않고 그 옆에 같이 오시는 분을 보는데요. 정말 간병하는 분들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같은 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자의 상태 회복도 보지만 또 간병하는 분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족분들이 더 확인을 하고 챙겨주는 것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말씀드리고 합니다. 끝으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있느냐? 너무 오래 가만 놔두는 거. 환자한테 "안정이 우선." 이런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얘기인데요. 1% 근위축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루에 1%씩 근육이 위축됩니다. 또 우리가 몸이 발바닥 딛고 땅을 딛고 손으로 잡고 감각 피드백, 뭔가 손이나 발바닥에 자극을 자꾸 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야, 이분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방심해 가지고 "야, 이분은 엄지도 척하고 어깨도 들고 좋아질 것 같은데." 나중에 외래에서 보면 오십견이 와 있어요. 안 써 가지고 굳어 가지고 요렇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팔을 못 들고. 따라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 주고 이런 안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된 쪽을 안 쓰는 거. 환자는 "싫어요. 아파요. 난 실패했어요. 나는 안 되는 거 알아. 너무 싫어서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 적극적으로 막 묶기도 하고 못 쓰게 해서 마비된 쪽을 자꾸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무의미하게 그냥 뭐 그냥 걷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운동장 돌고 이런 것보다 '아, 나는 요번에는 이거 안 되니까 요거까지 목표를 정하고' 또 전문가나 물리치료 선생님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목표를 같이 한번, 우리가 PT 받잖아요. PT 받으면서 목표를 설정하듯이 이런 재활도 마찬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너무 진정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또 회복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과도한 약물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거는 이제 어 회복하고는 쪼끔 거리가 먼데 환자분들 중에 가끔가다 인제 "저가 좀 나빠졌어요. 재발됐어요."라고 하는데요. 대개 인제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감기를 심하게 앓거나 영양 섭취가 잘 안 돼서 탈수가 되거나 혈당이 계속 조절 안 돼서 방치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요런 내과적인 어 문제가 있을 때는 환자가 기본 일시적으로 잠깐 기본 증상 오른쪽 마비였다 그러면 오른쪽 마비가 쪼끔 더 잘 힘이 없어서 재발한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활 치료도 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내과적으로도 컨디션이 좋도록 유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시적인 악화를
막는 것,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엑소즘 치료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고 병원 치료가 어떤 점이 다른지, 어 연구 단계로 봐야 되는지 솔직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연구 단계이고요. 이것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품목 허가가 되기 전까지는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망한 연구 주제이고 치료 방법이라고는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승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가서 억지로 주사를 맞고 오거나 지금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들은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연구 단계로 하는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좀 경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해피바이러스 님 보시니까 뒤통수에 세로로 찌릿찌릿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 아닌지, 어 CT를 찍어야 되는지, 뭐 이거는 사실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흔한 증상이고요. 우리가 두통 중에서도 편두통이 있고, 또 신경 많이 쓰면 그런 긴장성 두통이 있지만, 또 후두신경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 쪽의 신경 중에 이 위쪽 신경들은 후두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 뒤통수로 위로 쭉 올라가서 뒤통수나 귀 쪽으로 가는 어 경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기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찌릿찌릿 이렇게 아픈 게 있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대한의학협회에서 잘 안내를 했던데, 후두신경통이라고 치면 인제 고 증상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위험한 거 아니고 그냥 약만 타이레놀 같이 약만 먹고 그래도 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까지도 주사를 여기다 맞기도 하는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되고, '뇌졸중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평생 무서울 것 같다. 회복 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회복이 일단 다 됐다고 하면 그때는 글쎄요, 뭐 다행히 회복이 잘 되신 분들은 재발만 잘 막으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회복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뇌에서 억지로 신경이 재생을 해서 기능이 일상생활로 돌아온 거지만, 사실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뇌졸중이 재발한다면 그때 회복은 앞에 회복과는 다른 경로를 보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교수님 뇌졸중 환자 중에 가장 연령이 어린 환자나 특별한 경험이 있는지. 저는 뭐 신경과 의사라서 가장 어린 연령은 사실 소아과 환자는 제가 안 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만 보고요. 사실 15세 이상은 다 많이 있고요. 15 세, 16 세, 17세 어린 환자들 되게 많은데,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나이별로 다 다르고요, 원인도.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모야모야 병이 상당히 많거나, 동맥 박리, 아이들 축구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가 상당히 많고, 또는 유전병인 모야모야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부정맥, 심방세동이나 동맥경화증, 소동맥 폐쇄 같은 그런 우리 흔한 뇌졸중의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또 그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던 사람님께서는 5년 10년 전에 비해 기술이 좋아졌고 사망률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한 거는 정말 뇌졸중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 위였습니다. 1 위여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가장 넘버 1이 뇌졸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랑스럽게도 사망률의 원인의 넘버 3가 됐습니다. 음
뭐 저희는 넘버 3가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인제 암이 1 위고요. 2 위가 인제 심장 쪽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2 위가 됐고 저희가 드디어 인제 3 위가 돼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 사망률 낮췄고 그래서 더 많은 계속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제 예방약이라든가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치료 신기술이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회복을 위한 기술 승인받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지금 엑소즘 치료제 같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노력들을 저를 포함한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제를 많이 복용하는 거는 사실은 안정제나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하는 것들이 쪼끔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성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에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뭐 요청을 하셔서 더 먹겠다 이런 것보다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뇌경색이 어 오른쪽에 왼쪽에 두 군데 왔다 그러고 현기증 비슷한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약이 도움이 되는지. 어 사실 인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MRI를 검진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검진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면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왜 거기서 왜 찍으셨냐?" 얘기하면 뭐 "결과지만 봉투로 왔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은 검진한 데서 정확히 듣고 검진하는 데도 상담 의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MRI나 이런 데서 두 군데가 왔다는 게 우리가 진짜 뇌경색이 있고요. 뇌경색이 아닌 허혈성 병변이 있고 세 번째로 정상인한테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작은 반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과도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분도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 검진한 데서 한번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뇌졸중에도 유전력이 큰지 뇌졸중에도 유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력을 물어보실 때 또 회복되는 것도 유전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복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도 있고 뇌졸중이 잘 생기는 집안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60세 이전에 뇌졸중을 앓은 가족이 우리 친척 중에 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60세 이전에 앓았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한 3배 정도 뇌졸중에 대해서 취약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아시고요. 나이가 80세 90세 때 생긴 뇌졸중 가족에 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마음 편한 하루님 뭐 복싱, 격한 운동 오래 한 사람이 뇌졸중 확률이 크냐 뭐 흡연이냐 식습관이냐 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흡연이나 식습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요. 동맥 박리 이분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바로 복싱이죠. 하면 안 되는 운동이 필라테스 아주 스트레칭 심하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 동맥이 찢어지니까. 또는 심방세동 같은 분들은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그런 항응고제를 잘 먹으면 되는 이와 같이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저는 말 못합니다. 그거는 "원인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다 대답은 못한 부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다음 또 일정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됐길 또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족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